여러분들에게 이 표에 대해서 좀 연구해오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나요? 혹시? 이 표, 한국인의 식품 소비와 관련된 통계 자료인데, 통계 자료라고는 뭐 이 수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통계는 그 통계 그 자료 숫자들이 독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죠, 그죠?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메시지를, 숫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독자가 눈으로, 머리로 잘 받아들여야, 수용을 해야 그 의미가 전달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 아이템별로 그 생애 주기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왔을까,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안에 또 하나는 이제 가로축, 연도별, 시기별 변화를 보여주니까 그 시기별 변화의 특징 혹은 그것이 가지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오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 3초 정도 생각을 하시고, 저는 꼭 이론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역사 발전론적인 시각 혹은 뭐 식량 체제론적 시각, 이런 것들을 좀 따라서 먹거리 소비의 변화를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시기별 변화, 이런 것들 혹은 식품 아이템별 소비량의 변화, 이런 것들을 사회 변화, 한국 사회의 변화, 여기서는 이제 1960년대 이후죠. 현대 사회, 한국에서 본격적인 경제 발전에 관한 드라이브가 걸리고, 또 통계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잡히기 시작한 시기, 이런 식의 변화들을 통해서 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국 사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품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변동, 한국 사회 변동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원민서 학생, 네, 마침 앞에 앉았네. 오늘 발표할 준비가 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예? 원민서 학생, 예, 굉장히 막 뭐랄까 당황한 것 같은, 당황 안 했죠? 예, 예. 이 표를 보고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까? 눈에 띄는, 이거는 굉장히 좀 눈에 띄는 현상이다 하는 것을 한두 가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쌀 소비량이 1960년대나 70년대 정도에는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현대 2020년대로 와서는 많이 줄어들었고, 예. 그에 비해서 다른 이제 비비나 설탕, 채소 등등은 다 현대로 오면서 더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예. 그렇죠. 밀, 설탕 이런 것도 증가했다. 예. 한 세 가지, 서너 가지를 얘기했네요. 한두 가지 얘기했는데.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서승민 학생. 예, 이렇게 다 앞자리에 앉은 학생들이 오늘 발표 준비를 해 오셨네요. 그죠? 또 덧붙이자면 뭐 어떤 게 좀 눈에 띄나요? 예. 네, 육류 소비량도 증가한 것 같고요. 예, 육류를 하면 뭐 좀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거. 예, 고기겠죠, 그죠?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 아마 이 통계에는 개고기는 아마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리고 보리 소비량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보리 소비가 많이 줄었다. 중요한 거에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경희수 학생. 앞에 두 같은 과 학생, 같은 과 친구들이 얘기한 거 이외에 혹시 정시외교학과입니다. 두 분, 세 분은 혹시 좀 덧붙이고 싶은 것 있을까요?
유제품 소비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 유제품. 유제품이라 하면 어떤 것들을 의미할까요? 요구르트, 예, 요구르트. 요구르트를 좋아하나 봐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유제품 그러면 우유. 우유 쪽겠죠. 그죠?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그 우유나 유제품은 그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젖소, 네, 젖소. 맞죠? 그죠? 그래서 젖소는 1. 공장에서 자란다. 2. 목장에서 자란다. 입장에서 예, 목장에서 자라겠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 육류, 유제품 이런 것들은 소와 같은 그죠? 소와 같은 그런 가축과 깊이 관련돼 있겠다. 그 얘기는 한국의 축산업과 깊이 관련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 학생만 더 신성길 학생. 예, 예. 저쪽이 약간 어브노멀한 케이스네요, 그죠? 그죠? 좌석 배치로 본다면, 자, 행정학과죠, 그죠? 예. 또 하나만 뭐 여러 학생들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은 거 혹시 또, 예? 어패류 안 나왔나요? 그쵸, 어패류도 안 나왔죠, 그죠? 어패류가 어땠어요? 어패류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예, 비교적 상당히 많은 양의 어패류를 한국인들이 먹고 있는 거죠, 그죠? 40kg대 정도를 먹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고 또 지난 한 20년 정도 동안은 어패류도 양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러분들 이제 사실 구별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 자연산이냐 무슨 뭐 가두리 한 거나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처럼 바다에서 그냥 잡은 것도 있겠지만 아마 양식 가두리 이런 것들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좀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실 한두 가지 혹시 얘기 언급되지 않은 게 있을까요? 좀 과일이 그렇죠? 예. 증가하다가 15년하고 20년 사이에 갑자기 예. 그래서 폭으로 감소했는데 예. 이게 왜 그런지 좀 궁금해요. 갑자기 푹 들어오네요. 그죠? 예. 그냥 경향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질문으로 대받는 센스 좋았습니다. 예. 그러면 채소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죠? 그래서 과일의 경우는 그 질문에 답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깔고 추론하기는 과일 같은 경우는 특히 작물 수확량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는데 요 특정 시기, 특정 29년, 20년, 21년 요 시기에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과일이 뭐죠? 사과죠, 사과. 사과 소비량이 가장 많아서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약간 통계가 변하긴 하지만 바나나가 제일 소비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바나나는 대부분 다 수입이죠. 물론 일부 남부 지역에서 생산하긴 하지만 어쨌든 사과 수확량 이런 것들이 감소하면서 그 특정 해에 갑자기 돌발적으로 급변한 경우가 약간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전반적인 트렌드는 한국인의 채소, 과일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어요. 증가해 왔고 특히 채소 소비량의 증가와 혹은 채소 소비량이 한국에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 통계는 못 잡아봤는데 한 7, 8년 전의 통계 제가 아웃데이트돼서 자료를 빼버렸는데 아마 약 좀 품을 팔아서 최근 통계를 좀 외국하고 비교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면 아마 거의 비슷할 텐데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여전히 쌀 소비량이 많은 편이에요. 요즘 예컨대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비교해서 쌀 소비량이 많고 또 채소 소비량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통계로 볼 때 평균으로 볼 때는 한국인의 식습관이 굉장히 건강하다, 굉장히 균형 잡혔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듣고 종종 외국의 영양학자들이 한국과 일본이 세계에서 비만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 가운데, 그러니까 적어도 OECD 국가 중 가운데 비만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 꼽히죠. 여러분들이 아마 구글에다가
오비시티 레이트 이렇게 비만율 이렇게 쳐보면 제일 높은 나라 미국, 제일 하단에 있는 나라 뭐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식습관 어떤 것들을 먹는가 하는 것하고 연관을 많이 시키고 그럴 때 한국인의 식품 소비는 적어도 평균으로 볼 때 성인 평균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균형 잡혔고 특히 채소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외국 학자들도 궁금해해요. 도대체 어떻게 왜 이렇게 한국인들은 채소를 많이 먹을까? 사실 제가 그 답변을 잘 못하는데 제가 그냥 그 외국 학자들한테 보통 얘기할 때 그냥 한국인들은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의 매 끼마다 한두 가지, 뭐 저희 집 같은 경우 두세 가지 정도의 김치가 늘 그냥 뭐랄까 상비군처럼 그냥 늘 나왔다가 들어가요. 냉장고에 나왔다가 들어가고 많이 먹든 안 먹든 간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물류를 굉장히 많이 먹는 나라다 이런 그래서 나물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N으로 시작하는데 NAMUL이라고 NAMUL 나물. 그래서 실제 이제 아마 여러분이 정혜경이라고 한번 정혜경 그래서 호서대학의 저 명예교수 퇴임하셨기 때문에 명예교수인데 정혜경 교수님이 쓰신 한식 관련된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방학 때 그냥 재미삼아서 이렇게 보면 밥의 인문학, 고기의 인문학, 아마 채소의 인문학인가 뭐 이렇게 하여간 인문학 시리즈로 해서 워낙은 영양학자, 서양에서 훈련받은 영양학자이지만 한 뭐 40대 정도부터 이제 한국의 전통 음식에 관한 실제 조리,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적인 연구들을 계속 해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의 주장이 한국인의 나물이라고 하는 건 정말 독특한 음식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양 사람들이 먹는 샐러드와도 다르고 이걸 갖다가 나물을 베지터블이라고 번역하기에는 너무 맞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herb라고 이런 거라고 HERB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나물은 나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보통 나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사실은 온실에서 많이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철을 덜 타게 됐죠. 그러나 나물이라고 하는 건 워낙은 굉장히 계절에 민감한 거거든요. 봄 되면 쑥, 냉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노인들 보면 그런 계절에 따라서 야생에서 이렇게 캘 수 있는 나물의 종류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별별 나물들을 여러 가지로 뭐 예컨대 여러분들 그 추석 때 보통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 집은 꼭 삼색나물 이렇게 해서 삼색나물 그래서 뭐 우리 뭐 집집마다 좀 다르겠죠. 보통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근데 굉장히 다양한 나물들을 한국인들은 먹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사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독특한 나물이에요. 알죠? 고사리. 고사리 드셔보셨나요? 어렸을 땐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고사리가 독극물인 거 아시죠? 약간 그걸 환각작용도 있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다고 해요. 네, 부작용도 있다고 하고 제가 무슨 책을 봤는데 외국 학자가 무슨 책 이름을 좀 잊어버려서 미안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무슨 박물관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에 제가 읽었더니 고사리를 먹는 그런 사람은 아메리카 인디안 무슨 족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한국의 고사리 문화를 되게 모르는 그런 서술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고사리는 스님들도 많이 먹어요. 스님들도 굉장히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명절 때 이럴 때 많이 먹죠. 근데 고사리는 보통 고사리 조리하는 방법 아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고사리 나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예컨대 고사리를 추석 때 보면 사와서 약간 좀 다듬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물에다 담궈 놓죠. 그죠? 씻는다고 담는다고. 네, 물에다가 담궈 놓고 이제 보통 하루 정도를 담궈 놔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고사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환각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볶거나 이렇게 하죠. 데치거나 볶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실 고사리를 야생 동물, 양이나 염소들이 먹으면 약간 기분이 좋아지고 어지러워지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뭔가 양리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것을 약으로 쓰는 그런 그 부족도 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으로 자리 잡았고 나물의 한 종류가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채소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증거가 아직 빈약한 설명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무슨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채소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것, 특히 이제 외국하고 비교해도 많은 것은 물론 뭐 요즘에 샐러드 이런 것도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지만 일반적으로 나물이라든지 김치 이런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사실 여러분들 한국 음식점에 보통 이제 근처 밥집을 가도 되게 반찬으로 기본 반찬으로 나오는 우리 한식을 먹게 되면 그런 것들이 김치 뭐 그다음에 이제 나물 한두 가지 이런 것들이 되게 기본적인 거죠. 예컨대 특정 식당을 언급해서 그런데 여기 이제 그래도 집밥에 가까운 그 식당이 정경대 후문 쪽에 보면 동땡이라고 하는 식당이죠. 동땡, 그죠? 동땡이라고 하는 식당 모르시나요? 네. 그 저는 뭐 이제 그 식당에 가면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그 집 사장님 혹은 뭐 주방장 겸 사장이죠. 그분이 전라남도 아마 그냥 남쪽 분이신데 아주 밑간을 잘하세요. 반찬 이런 거 굉장히 잘하시는데 굉장히 품이 많이 가는데 그래도 나물 종류를 꼭 한두 가지를 하세요. 사실 손이 많이 가죠. 그죠? 나물 한다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약간 우리 그냥 집밥이나 한식의 기본이고 그걸 자연스럽게 김치와 나물 종류로 채소를 상시적으로 먹게 하는 그런 조건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채소의 소비량이 계속해서 증가해 왔는데 그럼 왜 계속 한국인이 그전보다 더 나물을 많이 먹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약간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약간 제한적인 설명이고 적어도 다만 비교 사회학적으로 외국에 비교할 때 한국인들이 나물을 상대적으로 분명히 많이 먹거든요. 아까 채소를 그것을 설명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좀 비과학적이긴 하지만 경험을 가지고 얘기할 때 외국학자들한테 이제 김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늘 먹는 음식 가운데 하나이다. 그다음에 이제 나물이라고 하는 서양 문화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 형태의 채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쭉 여기 제시된 그런 식품 종류에 관한 언급을 해주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대체로 크게 큰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죠? 한국인은 참 여전히 쌀밥을 많이 먹는 쌀 소비량이 많으니까 많구나. 근데 밀도 꽤 많이 먹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고기, 계란, 뭐 유제품, 달걀 소비량도 굉장히 꾸준히 증가해 왔어요. 그죠? 전반적으로 소위 말하면 동물성 단백질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해 왔죠. 그리고 채소, 과일 소비량도 많고, 설탕도 엄청 많이 먹네. 이렇게 이거는 제가 한번 그저 얘기했던가, 약간 설탕 소비량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를 그전에는 같은 표를 보면서도 못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지도학생이 그전 맨 첫 시간에 들어왔던 지도학생이 설탕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저도 유심히 보니까 한국의 설탕 소비량이 굉장히 빠르게 많이 증가해 왔고, 그런데 왜 나는 설탕을 안 먹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레몬 워터에도 설탕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갈까 궁금하네요, 갑자기. 그 표지 한번 쭉 읽어봐 주실래요? 어떤 것들이 들어갔나? 한번 레몬 워터에 네. 제가 딱 생각할 때는 레몬 워터 그러면 그냥 물에 레몬즙이 들어갔다.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밖에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 쭉 한번 읽어봐 주세요. 큰 소리로. 나트륨이 60mg으로 3% 나트륨. 들어갔고요. 네.
탄수화물이 26g으로 8%, 어, 당류가 26g으로 26%가 그냥 당류라고 돼 있나요? 네네. 예. 그리고 비타민 C가 1000mg으로 비타민 C. 그 비타민 C는 인공적으로 만든 건지 자연 비타민 C인지는 모르고. 네. 예. 그리고 칼로리가 104kcal라고 나와 있습니다. 칼로리를. 그리고 여기 사실은 여기가 이제 성분표가 있거든요. 사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도 뭐 음료 같은 거 하다못해 두유를 드셔도 한번 들여다 보세요. 예. 예? 읽어보세요. 한번. 예, 원재료명. 정제수, 정제수 물이 들어갔어요. 예. 설탕, 설탕 들어갔습니다. 예. 비타민 C, 비타민 C. 레몬, 청진, 농축액이 뭐죠?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향료가 레몬향 2종이 들어갔고요. 향료가 들어갔죠. 예. 네. 화학 향료가 들어갑니다. 식품 첨가물이. 그리고 구연산, 음. 구연산 이게 나트륨인가요 혹시? 구연산은 그냥 비타민 C 종, 그러니까 새콤한 맛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옆에 예. 구연산하고 NA가 있는데 제가 나트륨이네. 파악을 못해서. 오, 예. 그리고 수크랄로스가 들어갔고요. 이게 아마 대체당 같은 건데, 그죠? 예. 네네, 감미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효소 처리 루틴, 홍화학 색소,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다고 나와 예, 있습니다. 색소가 들어갔네. 예. 예, 애썼습니다. 예. 그래서 레몬 워터, 제가 생각했던 그냥 물에 향긋한 레몬을 몇 방울 떨어뜨린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아마 건강을 생각해서 레몬 워터를 사신 건가요? 그냥 맛있어. 1+1인가요? 맛있어서, 그렇죠? 예. 그리고 되게 맛있는 음료에는 어떤 형태로든 설탕이든 아니면 대체당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레몬 워터에도 설탕이 들어가 있네요. 아예 그죠? 설탕과 다른 이제 대체당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먹는 거예요, 설탕을 우리가. 그래서 직접 설탕을 우리가 하얀 설탕을 보고 스푼으로 밥 먹을 때 반찬으로 또 먹는 게 아니라 가공식품들, 여러분들이 먹는 마카롱, 무슨 뭐 과자, 뭐 초콜릿, 뭐 여러 음료, 하다못해 두유, 뭐 이런 데도 설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설탕을 많이 먹게 되죠. 자, 이야기거리. 밀소비의 변화를 한국의 사회변동과 관련시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논술식 문제를 한 학생이 좀 워낙은 이제 그 전에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조별 프로젝트를 하고 뭐 조별로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시켰을 때 너무 불만이 많아요. 학생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없앴어요. 그래서 뭐 조별로 토론하고 이런 것들은 좀 이번 학기에는 생략을 했어요. 예. 양해 바랍니다. 또 그런 게 아쉬운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다은 학생? 오다은 안 왔나요? 예. 그 다음에 최예은 학생? 예. 그 마이크, 요 작은 마이크가 어디 있죠? 예. 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혹시 밀소비의 변화, 아까 그 표를 볼까요? 밀소비의 변화가 쭉 나와 있죠. 그죠? 65년부터. 밀소비의 변화를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밀로 무엇을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그리고 교재도 좀 읽고 있겠죠. 그죠? 시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어떤 한국의 사회 변화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까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예. 수입을 많이 하니까 예. 그 관련해서도 밀수입은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고 그래서 밀을 쌀에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희가 쌀밥만 먹는 건 아니고 빵을 먹는 나라도
네, 구체적으로 밀로 어떤 걸 먹죠, 우리가? 빵, 그죠? 빵 많이 먹죠. 빵은 한국의 전통 음식은 아니고 어쨌든 문화적으로 보면 아마 서구 문화를 담기 혹은 실제 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뭐 메뉴나 이런 것 가운데는 일본의 영향을 또 많이 받고 있죠, 그죠? 어쨌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빵만 먹지는 않겠죠. 또 밀로 만든 거. 또 뭘 먹을까요? 국수. 그 다음에 라면 같은 건 잘 안 먹나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다. 식습관의 변화,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자, 우리가 밀을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밀은 거의 99% 수입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라면 드실 때 한번 껍질 포장지를 한번 보세요. 보면 이제 면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서 내 몸에 이런 게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 알고 먹는 게 좋겠죠. 근데 밀 수입을 많이 하는데 밀 소비를 많이 하고 밀 수입을 많이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60년대 이전 혹은 해방 이전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혹은 그 이전에는 밀은 우리가 자주 많이 먹지 않던 그런 좀 귀한 작물이다. 주로 겨울밀 이런 것들이 났죠. 계절적으로. 그래서 특별한 음식이기 때문에 잔치 때 여러분들 보면 왜 장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면이 길기 때문에 면이나 실, 돌 이럴 때 보면 아니면 환갑 때 이럴 때 잔치국수 이런 것들은 목숨 숫자 긴 옛날에는 환갑도 못 살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장수를 상징하는 음식이고 귀한 음식이어서 이름 자체도 잔치국수, 잔치 때 먹는 이런 것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 전쟁을 계기로 해서 미국으로부터 뭐 원조는 사실 한국 전쟁 이전에도 이제 미국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 전쟁, 그러니까 1954년도에 미 의회에서 공법 480조가 통과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비서구 국가들, 제3세계 국가들,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식량 원조가 굉장히 제도화 안정화되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밀이 한국에 공급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배고픈 한국인들, 그죠? 전쟁에 시달리고 빈곤에 시달렸던 한국인들이 밀을 가지고 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1950, 60년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뭐 칼국수, 수제비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인들이 멸치 국물 해가지고 뭐 칼국수 하나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제 칼국수 해 먹고 그다음에 밀가루 반죽해서 이렇게 띄워서 뜨대기, 수제비 이런 거 해 먹고 이런 시기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1960년대가 되고 빵 문화, 빵이라고 하는 게 뭔가 좀 서구적이고 근대화, 한국이 이제 박정희 체제에 들어서면서 조국 근대화를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게 되죠. 그리고 그 강력한 드라이브는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와 더불어 한국을 전통사회, 낙후된 사회에서 현대사회, 발전된 사회로 바꾸자. 근데 이제 도대체 뭐가 발전이냐, 근대화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서구 따라잡기, 많은 경우에는 미국 흉내내기, 미국 따라잡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의외로 1950, 60년대에 그 미국 영화들이 한국에 굉장히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저희 윗세대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옛날에 그 영화 배우들 이런 이름도 잘 기억을 하고 영화들 벤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런 영화들을 이제 열심히 보면서 어쨌든 미국의 문화에 익숙하게 되고 음식에 있어서도 이제 빵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멋져 보인다고 할까요? 일반 한국인들이 볼 때 와, 미국 사람들은 빵을 먹는데 우리가 아침에 특별한 어떤 모임이 있어서 조선 호텔에 가서 아침에 아메리칸 블랙퍼스트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브렉퍼스트가 아니라 블랙퍼스트라고 사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제 책에 있던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는 이제 굉장히 막 빵에다가 달걀 스크램블드 에그나 아니면 뭐 프라이에다가 뭐 거기다가 베이컨까지 얹어서 정말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런 경험이 굉장히 근대성의 경험 혹은 선진 문화의 경험으로 이렇게 되고, 한국에서 식빵이라고 하는 게, 사실 식빵이라고 하는 건 미국의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서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미리 구운 빵을 이렇게 슬라이스 썰어가지고 간편하게 사다가 집에서, 여러분들 캠블 수프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캠블 수프, 미국의 이제 통조림에 뭐 치킨 수프 무슨 수프 해가지고 아이들 맞벌이 하는 부부가 출근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식빵, 우리가 생각하는 더 이상 이제 빵이라고 하는 것,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빵이라고 하는 건 집에서 이제 구워 먹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만들어 먹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특별한 일이 되고, 그냥 슈퍼마켓에서 우리가 아는 그런 식빵, 그게 이제 사실 미국의 노동자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식빵을 사다가 아이들에게 피넛버터 발라서, 잼 발라서, 그 다음에 이제 캠블 수프 캔 하나 이렇게 따서 데워서 먹고, 먹이고, 엄마 아빠 직장, 아이들은 학교, 엄마 아빠 따라서 태워주든가 스쿨버스,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미국의 생활 양식이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도입되면서 식빵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썰어진 비닐봉지에 든 식빵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 중산층에서 이렇게 먹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아마 가장 큰 어떤 변화는 라면의 발견이 되겠죠, 그죠? 라면의 발명,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라면이 인스턴트 라면, 일본의 어떤 생라면이 아니라 튀겨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라면이 한국에 삼양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굉장히 그 일반 서민들에게 대중화되고 어마어마한 시장을 만들어냈고, 근데 이것이 이제 이후에는 사실은 한국인들에게 라면은 이제는 더 이상 노동자의 음식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맛을 맛볼 수 있는 기후식품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라면이 전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어필하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진 음식이 됐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뭐 8, 90년대 이렇게 되면서 한국의 중산층이 증가하고 빵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페 문화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하면서 디저트 문화가 발전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밀의 시장이 창출이 되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밀은 원조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1970년대 이후에는 한국이 밀을 직접 초국적 기업인 카길과 같은 기업을 통해서 밀을 수입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뭐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밀 소비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생태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요 질문만 같이, 아까 보리 얘기를 했었죠, 보리. 한국인들이 (1965년) (75년에) 보면 보리 소비량이 1인당 40-50kg.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그죠? 그 보리를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보리밥 먹어본 분 계실까요? 보리밥? 잘 안 먹죠, 그죠? 아마 조금 그 나이 든 사람들은 이게 건강에 좋다 그래서 이렇게 보리 비빔밥 뭐 이렇게 해서 특별히 찾아가서 뭐 어떻게 보면 보리가 좀 거칠잖아요. 쌀은 계속해서 깎아내 가지고, 워낙 쌀로 하얗게 도정되기 전에 알을 뭐라 그러죠? 벼겠죠, 그죠? 벽씨, 뭐 이렇게 씨가 종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먹는 것이기도 한데,
그 벼나다를 껍질을 다 깎아내서 하얀 부분을 우리가 먹는 거죠. 근데 그걸 점점 더 옛날에 9분도 한 90%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뭐 7분도 한 30%를 깎아내는 거예요. 그 껍질 주변을. 그래서 보통 이제 현미 같은 경우는 껍질을 거의 깎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현미밥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현미밥을 먹으면 즉 거친 부분이 있는 밥을 먹으면 당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당뇨병 같은 거 있는 분들은 현미밥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비해서 하얀 쌀알은 자꾸 깎아내다 보면 거의 이제 설탕에 가까운 탄수화물, 정말로 단순 당 비슷한 설탕 같은 그런 탄수화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금방 소화가 돼서 당으로 전환이 돼서 에너지로 전환되는 빨리 어떻게 보면 급속으로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원으로 변형되지만 그게 이제 좋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쌀밥에 비해서 보리는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보통 밥맛이 없죠. 근데 보리를 어떻게 먹을까요? 아주 그냥 보리만 가지고 밥을 먹기도 하지만 보통 혼식이라고 하죠. 섞을 혼자예요. 혼자. 그래서 하얀 쌀에다가 쌀이 비싸기 때문에 예전에는 쌀이 비싸기 때문에 다른 잡곡들 뭐 콩을 섞기도 하고 조를 섞기도 하고 보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래도 비교적 우리나라에서 작물이기 때문에 보리를 섞어서 쌀보리 혼식을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60년대, 70년대에는 보리 소비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급격하게 줄었죠. 그러면 한국인들의 60년대, 70년대에 혼식을 하고 싶어서 했을까?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는 이제 사실 쌀값이 비싸고 보리값이 쌌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혼식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65년, 75년 이 시기는 한국의 정치 체제가 어떤 시기였죠? 혹시 누가 대통령이었어요 이때? 혹시 65년, 75년 이때 대통령은 누구였을까요? 그렇구나. 1. 이승만, 2. 박정희. 이승만? 근데 충격적인데. 제1공화국이 1948년도에 출범했죠, 그죠?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습니다. 네. 혹시 국적이 모를 수 옛날 뭐 삼국시대나 지금 뭐 65년도나 그때나 그때 뭐 비슷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4.18 마라톤 아시죠, 그죠? 4.19 아시죠? 네, 그게 이제 1960년 아닌가요, 그죠? 4.18 민주항쟁 4.19 그래서 1960년에 이제 이승만 체제가 이제 굉장히 부패하고 독재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지식인들, 대학생들의 저항이 있었던 게 4.19고 시민들의 저항, 그다음에 그것을 하루 전에 고대생들이 이제 시내에서 독재 타독, 이승만 물러가라를 외치고 이렇게 학교로 돌아오는 중에 사법 경찰, 사복 혹은 공권력의 지시를 받은 그런 사적 폭력배들에 의해서 습격을 당하게 된 것이 4월 18일 4.18이고 그 정신을 기리는 게 4.18 마라톤이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체제에 대한 그런 것이고 이승만 체제가 붕괴되죠, 그죠? 붕괴되고 이제 잠시 이제 과도기가 였다고 할까요? 어쨌든 4.19 이후에 권력의 어떤 뭐
군부에서 보자면 혼란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61년도에 5.16을 통해서 박정희 군인, 장성이었죠. 군인이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권력을 찬탈하는 게 61년이고, 그리고 62년에 출범을 했나요? 어쨌든 박정희 체제가 선거라는 미명을 가지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권력을 영구화하기 위한 10월 유신, 1971년이죠 아마.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없애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원들을 통해서 대통령을 장축체육관에 모여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을 고쳐서 자신의 임기 제한을 없애게 되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뭐 10번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제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했죠. 1979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안기부장, 국정원장 김재규 씨한테 암살을 당할 때까지 대통령을 하다가, 그래서 그 시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박정희 독재 체제였고, 분명히 뭐 그의 경제적인 어떤 기여에 대한 것은 뭐 논란의 여지가,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독재 체제였던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고, 안기부 혹은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뭐 고문하고 죽이고, 수많은 대학생들 지금이 죽어갔죠, 사실은. 어쨌든 그런 시기고,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이 시기는 박정희 체제,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가 폭력, 뭐 경찰, 고문, 뭐 중앙정보부, 지금의 안기부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억압적 국가기구라고 얘기를 해요. 정치학에서는 억압적 국가기구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기구들, 방송, 뭐 언론, 교육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이제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보리는 정부가 쌀 부족 문제, 쌀은 늘 귀한 거였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적어도 1977년 이전까지는 쌀이라고 하는 거는 늘 부족했고,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가정에서도 쌀은 늘 비싸고 귀한 거기 때문에 늘 먹기가 어렵고 마음껏 먹기가 어려운 게 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 추석 때 되면 막 뭐 손주들까지 다 쌀밥 한 그릇씩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이 쌀 부족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는 큰 정치적 이슈인 거예요. 특히 남북한 체제에서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김일성과 박정희가 어떻게 보면 야근 분단 지역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잘 먹이겠다. 잘 먹이겠다의 가장 기본이 쌀밥을 마음껏, 그 당시 말로 입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래서 서로 이제 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쌀이 부족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쌀을 옛날부터 많이 먹었다고. 그러니까 밥을. 그래서 그 사진을 나중에 좀 넣어야겠구나. 그 조선시대의 귀한 사진을 보면 한국인이 이렇게 갓을 쓰고 밥을 먹는데 그 밥그릇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아마 여러분들도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밥을 많이 먹는 그런 저거였는데, 이제 노동량이 많으니까 이제 그랬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밥을 하얀 쌀밥으로 먹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넣어서 먹은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 보면 밥에다가 막 무밥 이런 거 해 먹는 지역도 있고 참 그렇죠. 그죠? 고구마나 감자를 넣어서 먹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식의 이제 혼식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보리였고, 정부에서 쌀 자급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쌀 생산량을 늘려야 되고,
그죠? 또 한편으로는 쌀 소비를 줄이면 소비 대비해서 이제 자급을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쌀밥만 먹지 말고 혼식 쌀밥에다가 섞어 먹어라. 그게 건강에 좋다. 보리. 보리를 먹이도록 막 홍보를 하고 막 그랬죠. 홍보를 할 뿐만이 아니라 혼식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벌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걸 통해서 강력한 규제를 가하게 돼요. 그리고 분식을 해라. 밀가루를 먹어라. 밀이 몸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밀, 쌀, 밀, 보리의 삼각관계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쌀 소비를 줄이고 보리나 밀의 소비를 늘리는 것, 특히 보리 소비에 대해서 정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가 강력한 이제 보리 소비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 시기가 끝나면서 1979년에 박정희 체제가 붕괴하면서 이제 보리 소비가 왜냐하면 이건 이 시기의 보리 소비는 자율적인 보리 소비가 아니라 국가의 독려 혹은 국가의 강요에 의한 그런 보리 소비였고 그 이후에 그냥 내버려 뒀을 때 사람들이 이제는 보리 그런 거친 보리 먹기 싫고 맛있는 하얀 쌀밥 먹어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1977년도에 쌀 자급을 이루게 되면서 쌀 소비가 한동안 증가해요. 그래서 1980년 아마 82, 3년도에 1인당 140kg를 먹었어요. 140kg. 최고로 많이 먹었을 때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2022년도에 21년도인가요? 57kg 정도를 먹게 됐죠. 자, 그런 얘기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할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를. 2022년도군요. 그죠? 작년에 1인당 56.7kg, 140kg에서 56.7kg.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조금 인류학적 연구를 한다면 밥 그릇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그죠? 지금도 저희 어머니 댁에 가면 그 전에 내가 청소년 때 먹던 밥 주발이 있거든요. 밥 주발이 있는데 뭐 이만하죠. 그죠? 양은으로 만든 이제 그런 밥 주발이 있는데 지금 밥 공기는 요만하죠, 사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학생이 커멘트에 올린 것처럼 밥을 반 공기만 먹는 학생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죠? 반 공기 먹기도 하고 아니면 하루 세 끼 밥을 따박따박 먹는 사람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루에 세 끼인데 뭐 간헐적 단식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뭐 두 끼는 밥을 먹고 한 끼는 뭐 면이라든지 다른 걸 먹는다든지 뭐 다양한 형태가 나오면서 이제는 쌀 소비량이 대폭 줄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굉장히 나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 고기를 더 많이 먹는 한국인. 그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밥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날의 한국인이다. 쌀밥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 좀 나중에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습관의 변화가 있었을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근대화와 혹은 1980, 90년대의 세계화 뭐 이런 큰 시대적 변화 속에서 음식 소비 양식도 크게 변화했다. 그래서 사회 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음식 소비 방식이 굉장히 변하게 되고 음식 소비 방식의 변화는 사실은 음식 생산이나 공급 방식의 변화와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것도 이제 유념해 주길 바라고 어떤 식습관의 변화? 이제 예컨대 뭐 이제는 집밥이 굉장히 덜 중요해진 집 밖에서 먹는 경우가 더 증가했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한식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소위 말하면 에스닉 푸드도 우리 식탁의 일부가 됐죠. 그래서 뭐 전통적인 외국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식이나 일식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학교 주변에도 뭐 인도 식당이라든지 뭐 다양한
외국인,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음식도 우리 한국에 오랜 뿌리를 둔, 그러니까 짜장면 박물관 여러분 가보신 적 있나요? 짜장면 박물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짜장면 박물관 처음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 중국 음식 혹은 짜장면이 처음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 어디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게 뭐 어디요? 큰 소리로 이렇게 마이크는 없지만 차이나타운 어디 차이나타운? 인천. 가봤죠? 아, 네. 가봤어요? 네. 거기 차이나타운에 짜장면 박물관 가보셨나요? 가봤던 것 같죠, 그죠? 그다음 차이나타운 아시죠? 친구들하고 아니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들끼리 데이트 코스로도 괜찮은데, 그래서 인천의 공화춘이라고 하는 최초의 중국 음식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공화춘의 그 건물을 차이나타운으로 옮겨서 짜장면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둥반도에서 인천으로 중국인 노동자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많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드시던 음식 가운데 워낙 짜장면은 북경 지역에, 이건 제가 이제 중국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확인한 건데, 약간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여름에 많이 먹는 가벼운 약간 비빔면 비슷한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막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더우니까 면을 삶아서 거기다가 이제 약간의 양념을 얹어서 이렇게 가볍게 먹는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전통적인 짜장면이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소스가 굉장히 막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도 되고 돼지고기도 막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짜장면이 됐고, 그 짜장면이 사실 중국에서도 다시,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 사드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는 중국인들이 한국식 짜장면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 뭐 그런 문화도 있었다고 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갑자기 그런 전통적인 중국집 이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중국집이고, 사실은 화상들의 어떤 경제 영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세대가 달라진,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이라든지 혹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주 고객으로 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중국 음식점들, 그러니까 실제 중국인들이 주인인 그런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뭐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런 연구도 좀 하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국 음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다른 인구 집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왜냐하면 전통적인 중국 음식점들이 있다가 화상들이 한국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외국으로 80년대에 많이 나가게 되고, 중국 음식점들 대부분 다 한국인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또 새로운 세대의 중국인들이 이제 조금 덜 한국화된 그런 중국 음식을 가지고 중국집을 열고, 그것은 주요 타겟은 중국인들이었다가 지금은 또 이제 한국인들이 그 에스닉 푸드를 또 굉장히 많이 먹는 그 변화, 사회 변화와 어떤 중국 음식점의 변화 이런 것들 연관되어 있기도 한데, 어쨌거나 그런 다양한 식습관의 변화와 사회 변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주변에 뭐 마라탕 집을 가든 아니면 뭐 어디 베트남 음식점을 가든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인들이 하는 뭐 베트남 음식점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학교 주변에는 베트남인들이 하는 베트남 음식점들이 좀 있죠. 그런 그분들의 생애사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을 저는 가지고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력이 닳지는 않지만. 자, 조금 구체적인 얘기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 체제가 출범하고 난 후에 다양한 소위 말하는 개혁 정책들을 막 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쌀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마음껏 먹일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민심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일단 쌀 부족이 심각하니까, 왜냐하면 식량 부족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 경제라든지 정치 구조를 굉장히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특히 냉전 체제에서 체제 경쟁,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뭐 한 국가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국제 질서 속에서 남한과 북한,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소비에트 체제가 서로 자신들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은 이제 신년사에서 머지않아 모든 인민들이 입합에 고깃국을 먹고 비단 옷을 입으며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게 해주겠다. 비료는 쌀이고 쌀은 공산주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료가 필요한 거는 이제 쌀 증산을 위해서는 소위 말하면 단위 면적당 생산량, 뭐 남북한 모두 특히 뭐 이제 미국 같은 지역에 비교하면 농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비료를 투입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박정희 정부는 혼분식 장려 운동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식, 쌀과 다른 걸 섞어 먹어라. 분식, 밀을 먹어라.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남한 혹은 박정희 체제에 굉장히 이제 좀 기분 나쁘게도 북한에서 1963년 10월 5일 김일성이 뭐라고 했냐면 남한이 미국의 잉여농산물로 식량, 잉여농산물, 즉 밀가루에 가장 대표적으로 밀가루. 그래서 밀가루 어마어마하게 원조를 통해서 공급했고 그것을 통해서 식량 문제 해결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5, 6년 전부터 쌀 자급자족을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남쪽에다가 식량, 쌀을 원주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 제안을 남쪽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겠죠. 엄청 자존심 상하겠죠. 그죠? 그래서 더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쌀 자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게 되는데 일단 소비 부분 쉬운 게 간단한 게 이제 소비를 억제하는 게 굉장히 쉽죠.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권위주의 정부에 생각하자면 그래서 1963년도에 쌀 막걸리, 지금 막걸리는 대부분 다 쌀 막걸리예요. 특별히 뭐 제주도에서 어떤 특산물로 뭐 조 막걸리 이런 거 아니면 쌀 막걸리죠, 그죠? 그래서 뭐 서울 막걸리, 장수 막걸리, 무슨 막걸리, 지평 막걸리 이런 것들이 다 쌀로 만드는데 쌀 막걸리 제조를 금지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63년 8월에부터는 모든 음식점은 육개장, 곰탕, 설렁탕, 탕류에다가 쌀 50%, 잡곡 25%, 면류 25%를 넣어서 혼합 조리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공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주변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뭐 설렁탕 집이나 이런 데 가시면 그 탕 국물에 하얀 소면을 넣어서 주는 데가 꽤 많아요. 그거는 순전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전통적인 설렁탕에는 소면 밀가루로 만든 하얀 국수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순전히 1960년대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학교 주변에도 좀 유명한 설렁탕집 하나 있죠, 그죠? 정경대 호분에 가보면 워낙 그 집이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성북구청 근처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온 집인데 대체로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메뉴를 제공하는 설렁탕 집에서는 공장에서 가져온 대량으로 깡통 같은 데 이렇게 통해서 공급되는 그런 국물들을 사용하지만 이런 탕 전문집은 이제 자체적으로 탕을 계속 끓이죠. 그래서 비교적 그런 면에서는 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집인데 근데 어쨌든 거기서 보면 그 집은
어디인지 제가 상호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처음에 가면 하얀 양은 대접에 소면을 줘요. 먹어보신 분 계시나요? 먼저 줘서 그거를 김치 국물에 말아서 이렇게 먼저 에피타이저처럼 먹죠. 그죠? 그래서 개운산 쪽으로 가다 보면 개운사 쪽으로 가다 보면 꽤 유명한 설렁탕 집이 맞은편에 있어요. 그죠? 한번 가보세요. 근데 가보셨죠, 그죠? 예. 그런 방식은 이제 이런 규제로부터 어떤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렁탕이나 이런 탕에는 면이 들어가는구나. 뭐 곰탕 같은데 중국식 당면을 넣는 집도 있고, 저는 뭐 이걸 알아서 그런지 아니 몰라서 그런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탕은 탕으로 승부를 해야지 왜 거기다가 면을 넣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밥에다가는 꼭 쌀밥에다가 이제 잡곡, 보리나 콩 이런 것들을 넣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정부가 시행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대중매체라든지 학교 교육을 통해서 혹은 관공서에서 이건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쌀은 영양학자들이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어용학자들이 쌀을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 서양 사람들은 밀가루를 먹어서 키가 좋고 머리가 좋다. 뭐 이런 얘기, 노벨상을 받는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죠. 밀가루, 요거를 잠깐. 이거를 해야 될까요? 구글 크롬인가? 예. 짤막한 동영상이지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정부의 정책은 꼭 한국에서만 이렇게 발견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일본에서도, 일본도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난 후에 어마어마한 양의 미국산 원조를 받게 돼요. 미국에서 밀을. 왜냐하면 일본도 전쟁 후에 기아와 뭐 이런 빈곤에 시달리게 되면서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미국에 밀이 들어오고, 사실은 안도 모모호쿠라고 하는 사람이 인스턴트 누들, 오늘날의 라면을 개발하게 된 것도 이 밀가루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소리도 좀 크게 하고,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대한뉴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 극장 가면 그냥 광고 나온 다음에 바로 영화 틀죠. 근데 아마 한 80년대까지는 꼭 애국가가 있었어요. 애국가. 애국가를 한 다음에 애국가 끝나면 대한뉴스, 그래서 정부에서 제작한 이 대한뉴스를 이제 보고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당시에는 애국가는 굉장히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거를 하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세뇌가 됐기 때문에 막 애국가를 보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뉴스가 나오면 빨리 영화를 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대한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사료예요, 사료. 그 당시에 사회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자, 예.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쌀 이외에도 보리, 콩, 밀 등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몇 해 전부터 식생활 개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식생활 개선. 영양가로 봐서 쌀에 못지않은 밀가루나 콩, 보리쌀 등을 섞어 먹도록 장려해왔습니다. 밀가루로 만들어지는 국수나 라면, 식빵의 경우를 보면 우리들의 구미에 맞도록 대량 생산해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데, 요즘 일반적으로 분식을 하는 비율이 많아진 것은 국민들의 협조가 컸기 때문이라고 보겠습니다. 삼양라면, 최초의 라면이죠. 분식이나 본식하면 무슨 억지 소리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쌀만 먹는 것보다도 비타민 등 영양가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들 건강에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곳곳에서는 보리 혼식과 분식을 이용한 요리 강습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데 100g을 기준으로 영양가를 비교해 보면은 쌀이 340칼로리, 보리가 332칼로리, 밀이 354칼로리라고 하니 보리나 밀 음식의 영양가도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수도 없이 관련된 자료들이 많은데 사실 일본에서도 영양학자들이 이 시기에 밀가루가 얼마나 몸에 좋은가에 관한 다양한 하여간 프로그램들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요리교실, 밀가루를 활용한 요리교실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밀가루의 영양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품 영양학자들이 그런 역할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로 전방위적인 혼식과 분식 장려 운동이 이렇게 있었고 그러한 어떤 것의 최대 수혜자는 사실 라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63년도 이후에 보면 한 5, 6년 사이에 거의 2배 정도로 밀가루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실제로 돌아가셨지만 삼양식품,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 라면 업계가 아마 농심이 1위든가요? 하여간 판도가 좀 바뀌었는데 그 라면의 사회사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최초의 라면 회사는 삼양이었고 라면의 시장 지배력은 거의 독보적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업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쟁 속에서 순위가 바뀌는데 그때 뭐 우지 사건이라고 해서 약간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이제 삼양이 그야말로 국내의 초대형 기업으로 성장하죠. 그 전에는 이제 다른 무슨 전자나 이런 제품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운명의 여신은 삼양을 향해 미소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회고록에서 나온 거예요. 정부에서는 부족한 쌀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 강력하게 분식 장려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한 나라로선 당연한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을 위하여 삼양라면은 벌써 2년 전부터 라면 생산을 통해 그 정지 작업을 해온 셈이니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었다고 봐야 옳지요. 그래서 운명의 여신 혹은 박정희 체제 분식 장려 운동이 삼양이라고 하는 기업을 대한민국에 그 당시에는 완전 대기업으로 만들어주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라면은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일본의 뭐 라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도 모모후쿠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나오죠. 치킨 라면이라고 해서 면을 튀겨서 물에 끓여서 금방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스턴트 라면을 만들었고 제가 처음에 이제 80년대 중후반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슈퍼마켓에 가면 되게 이제 일본의 치킨 라면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온 라면 뭐 이런 게 이제 좀 있었어요. 한국 라면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 미국이나 호주에 웬만한 슈퍼마켓에 가도 뭐 신라면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고급 브랜드로 이제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라면의 다양성으로 보면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대찌개 뭐 이런 것들, 라볶이 이런 것들이 다 라면을 기반으로 한. 이 부대찌개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시험 범위는 요 PPT까지 그러니까 쌀과 밀의 사회사라고 하는 거기까지고요. 이 부대찌개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나라 사회의 변화 사건들을 담고 있죠. 부대찌개와 가장 관련이 깊은 사건이 뭘까요? 6.25 전쟁. 예, 6.25 한국 전쟁 그죠? 6.25 예. 그렇죠. 그래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혹은 한국 전쟁 그저 끝나고 나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기왕 오늘 뭐 마이크를 여러 번 잡네요, 그죠? 6.25 한국 전쟁이고 가장 연관성이 깊은 도시 부대찌개 하면 부산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아 부산 대구도 부대찌개랑 부산 부대니까 부산 대구 이렇게 생각했구나. 피난 내려와서 이제 아, 일 소양 좀 부산 대구도 근데 부대찌개 유명한 거예요? 사실 그쪽 지역 제가 부산 출신인데 예. 일단 밀면이랑 이런 약간 밀로 된 요리들 그런 게 좀 유명하긴 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밀면이라든지 혹은 제주도의 고기국수, 돼지고기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전통 음식은 아니고 다 한국 전쟁 전후에 만들어진 그런 음식들이. 그래서 근데 제주도 관광 가면 꼭 돼지국수를 먹게 되더라고요. 그죠? 고기국수라고 그러니까. 근데 얘기한 대로 밀이라고 하는 것이 관련됐다 그러면 대개는 이제 한국 전쟁 뭐 이런 거와 관련이 된다고 봐야 되고 부산 대구 말고 부대찌개 그러면 딱 여기서 꽤 가깝죠? 의정. 예, 맞습니다. 딩동댕 의정부입니다. 예. 의정부 오면 부대찌개 무슨 골목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미군 부대에서 남은 음식들로 만든 게 부대찌개라고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렇죠. 그죠? 부대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미군 부대죠. 미군 부대. 그래서 미군 부대가 있는 지역에 부대찌개가 많이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저의 중요한 어떤 사료 제공자인 저희 어머니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 미군 부대에서 하여간 그 금방 딴 햄, 소시지 이런 거, 그러니까 거의 먹지도 않은 그런 캔을 막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수거하는 그것도 일종의 독점 비슷한 거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미군이나 아니면 그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하고 이렇게 좀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제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면 미군 부대에서 미군 식당에서 사용하던 뭐 햄, 소세지, 치즈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꿀꿀이죽이라고 해서 돼지 사료로 사용하다가 이렇게 멀쩡하고 맛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대찌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약간 비리처럼 만들어져가지고 따지도 않은 그런 그런 것들을 이제 원래 빼돌리면 그걸 이제 업자들이 받아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찌개를 끓이고 거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김치 뭐 나중에 라면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굉장히 독특한 한국 음식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부대찌개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부대찌개가 담고 있는 그런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사건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용산 부근에 가면 그 부대찌개를 굉장히 잘하는 집들이 있어요. 잘하는 집들이 있는데 그것도 용산에 지금은 없나요? 미군 부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죠. 그런 것하고 밀접하게 다 관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래서 부대찌개 안에 어떻게 보면 미군의 원조로서의 밀,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의 어떤 그 역사의 흔적으로서의 무슨 이런 소시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 뭐 전통 음식인 김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퓨전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